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이태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되게 죄송한데 제가 자료를 좀 늦게 내가지고 영문 자료가 없습니다. 외국에서 오신 분들께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그래서 그리고 파워포인트도 준비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한글 발제문을 읽으려고 합니다. 컴퓨터도 말씀이네요.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지선 이사장님과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올해 제가 새롭게 이 사업회 이사를 맡게 돼서 이 자리가 더욱 뜻깊게 여겨집니다. 멀리서 오신 민주화운동 활동가들 그리고 연구자들께 정말로 따뜻한 연대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저마다의 현장에서 권리와 폭력에 맞서서 시민의 권리를 옹호하고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분투하시는 동료 활동가들께 깊이 감사를 드리고 또 동료회를 전합니다. 저 역시 1987년 6월 민주항쟁에서 참여하면서 학생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말하자면 올해로 저는 민주화운동 30년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지난 2016년 늦가을부터 올해 봄까지 이어진 촛불혁명의 현장에도 일할 기회를 얻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길지 않은 인생 동안 굉장히 가슴 벅찬 두 번의 시민혁명을 경험하는 굉장히 큰 영예를 누렸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경험한 촛불 시민혁명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아직도 진행 중에 있는 이 혁명의 특징 그리고 과제 그리고 직면한 도전 등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바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2016년 10월 말부터 올해 3월 초까지 대규모 촛불 집회가 있었고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됐습니다. 이 극적인 변화는 박 대통령의 권력 남용, 부정부패 스캔들이 드러난 이후에 시작됐습니다. 비선 실제들이랑 국정정보를 공유하면서 재벌 기업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는 등 사익을 추구하고 정부의 비판적인 인사들을 공권력을 동원해서 억압하는 등의 권력을 남용했다는 얘기입니다. 편의상 앞으로는 박근혜 최순실 스캔들이라고 이 사건을 부르기로 하겠습니다. 첫 촛불 집회가 10월 29일 날 시작됐고 시위 대열이 급격히 불어나서 12월 초에는 200만 명을 넘어서게 됐습니다. 그리고 12월 7일 국회는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했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을 앞두고 촛불 집회는 겨울 내내 지속됐고요. 마침내 2017년 3월 11일 날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탄핵안을 인용하게 됩니다. 그 후에 5월 9일 날 치러진 조기 대선에서 제1야당의 문재인 후보가 새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이 혁명의 1단계가 마무리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매주 촛불 집회를 주도했던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에는 70개 도시에서 2,300개의 사회단체들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퇴진행동은 연인원 1,600만 명 이상의 시민들이 이 기간 동안에 거리에 나왔던 걸로 집계했습니다. 근데 제 질문은 이겁니다. 여기 나온 우리들은 과연 누구였을까 하는 게 저의 질문입니다. 워낙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동조했기 때문에 이 시민행동의 주체나 성격을
누구도 함부로 정의하기는 되게 힘듭니다. 저도 이 운동의 집행부였지만 저 자신도 이 운동을 감히 정의하기가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통계적인 사실부터 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퇴진행동에 참여한 단체들은 대체로 진보적이거나 개혁적인 그룹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집회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 전체 인구의 33%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상당수는 자신이 진보적이라고 얘기했습니다만은 근데 자기는 중도층이라든가 보수층이라고 부른 사람들도 대체로 한 35% 정도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탄핵 심판 직전의 여론조사는 탄핵에 찬성한다는 사람이 70에서 80% 정도 되는 걸로 밝혀졌고,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에 찬성한 국회의석의 비율도 대체로 78%였습니다. 근데 광장에 나선 사람들이 이처럼 어떤 전통적인 사회운동이나 단체의 구성이 아니었는데요. 그렇다고 여기 나온 사람들이 그냥 조직되지 않은 대중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저마다 SNS를 통해서 굉장히 다양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참여하고 있었고, 광장을 일종의 만남의 장소로 활용하고 있었죠. 실제로 현장에서 새로운 모임이 형성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거리에서 악대도 급조되는 일이 있었는데요. 사실 저도 그 악단의 한 명이었습니다. 누구든 자기가 연주할 수 있는 악기들을 들고 나와가지고 악기를 들고 밤새 노래 부르고 춤추고 그랬었죠. 이렇게 보수든 진보든 굉장히 다양한 정치적 입장의 사람들이 동참했다는 것은 뭔가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런 정치적 차이를 넘어설 만한 매우 중요한 어떤 삶의 문제, 삶과 되게 긴밀히 직결된 위험을 감시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스캔들을 통해서 일부가 드러난 특권, 반칙, 불평등으로 점철된 어떤 고장난 체제, 그리고 국민을 찾아볼 수 국민이 주인되지 않는 국가, 그리고 전혀 작동하지 않는 정치, 이런 거에 대한 분노가 촛불의 바탕을 이루고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극단적인 양극화, 그리고 출산율 저하, 고령화, 비정규직 문제, 청년 실업, 그리고 한계치에 다다른 가계부채 문제, 세계에서 가장 치열한 입시 경쟁,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수록 줄어드는 일자리, 세계 최악의 자살률, 이런 모든 것이 촛불의 휘발유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제가 눈여겨보자고 제안하고 싶은 것은 세월호 참사입니다. 2014년 4월에 일어난 세월호 여객선 참사는 지난 3년간 그리고 이번 촛불 시민혁명 기간 중 가장 중요한 한국 사회의 키워드였습니다. 이것은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 사고가 일본 사회에 미친 충격의 축소판 같은 것이었습니다. 촛불 집회에서 시민들은 이게 나라냐 이런 구호를 외쳤는데요. 사실 세월호 참사 직후 많은 사람들이 국가는 없었다 이렇게 외친 것과 똑같은 얘기였다. 똑같은 분노, 똑같은 위기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국가는 과연 내게 뭐냐 하는 그런 절망적인 질문이라고 할 수 있었겠습니다. 공권력 스스로 특권과 반칙 그리고 혐오나 차별의 몸통이 돼버린 나라, 부와 권력이 대물림되는 나라, 그리고 아무리 노력해도 국민 대다수에게 비정규직의 삶이 예정된 나라, 그래서 젊은이들이 헬조선이라고 부르는 이런 나라에 대한 절망이 이 질문들 속에 담겨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분노가 갑작스럽게 터져나온 건 아니고 어떤 예신, 경고 같은 게 있었습니다. 2008년 세계 경제 위기에 전 세계에서 시민 행동이 이어졌는데 한국에서도 굉장히 격렬한 시민 행동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정규직 노동자와 쌍용 같은 해고 노동자들, 대학생들, 재개발 지역의 주민들, 그리고 농민들, 핵발전소, 송전탑 건설, 기지건설 등으로 쫓겨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시위가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양극화가 심해지니까 경제민주화, 사회복지의 확대 이런 게 중요해졌고, 사실 보수나 진보나 다 경제민주화, 사회복지를 주장해 왔습니다. 재벌기업의 갑질, 검찰의 정치화, 정보기구의 시민사찰, 이런 거에 항의한 시민행동도 꾸준히 이어져 왔습니다. 사실 박근혜 자신이 보수 혁신의 아이콘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보수 정당의 후보로서는 획기적으로 당 색깔을 빨간색으로 바꾸고 경제민주화, 복지국가를 내걸었습니다. 이때 사실 정부나 정치권은 사실은 최소한이나마 스스로를 시대에 맞게 좀 개선하고 우리나라를 조금 더 나은 사회로 만들 기회였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한국에서는 보수 정치 세력이 시대 교체를 주도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었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당선을 위한 이미지 전략이었다는 게 곧 드러났습니다. 경제민주화도 재벌개혁도 국민 대통합도 흔적 없이 사라졌고, 오로지 비판적 인사들에 대한 탄압, 그리고 교과서 국정화, 그리고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우상화 같이 어떤 과거의 성정신화를 소환해가지고 현재의 억압적인 특권 체제를 정당화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던 2013년 늦가을에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대학가에 벽보가 나붙기 시작했습니다. 안녕들 하십니까? 이렇게 묻는 벽보였습니다. 정말 우리 안녕하냐?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마치 다음에 일어날 세월호 참사를 예고라도 하듯이, 그 후에 일어날 촛불혁명을 예고라도 하듯이 정말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되겠냐라고 조용히 묻는 굉장히 통렬한 질문들이 전국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이 벽보 열풍은 시대교체가 어떤 낡은 정치에 의해서 지체되는 헬조선에서 매우 위태롭고 고통스러운 삶을 이어가는, 그렇지만 미래는 보이지 않는 청년 세대들이 보낸 일종의 경고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세월호 참사, 그리고 박근혜 스캔들을 거치면서 시민들은 정말로 안녕하지 않구나,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 이게 이런 고통이 앞으로의 성장이나 발전을 위해 불가피한 약간 과도한 혼란이 아니고 특권과 반칙으로 점철된, 그리고 거꾸로 쓴 고장난 나라에서 연유하는 것임을 더욱 확연히 깨닫고, 그리고 본물처럼 거리로 나와서 촛불 시민혁명을 일으켰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촛불 집회 참가자의 광범위한 공감, 동참 속에서 퇴진행동 집행부는 박근혜 대통령 퇴진, 그리고 관련 공직자들과 기업인들의 처벌을 요구하는 촛불 집회를 평화롭게 이어갔습니다. 주최 측도 참가자들도 모두 함께 불필요한 국고주가의 마찰을 경계하고 삼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가전 핑계로 청와대 인근까지 행진을 못하게 하고 행진 신고를 반려했습니다. 하지만 압도적 군중들은 고도의 절제력을 발휘했고 경찰과의 충돌을 삼가면서 계속 집회 신고를 냈습니다. 결국 법원도
이 평화적 행진을 가로막을 명분을 찾지 못했고 저희는 청와대 앞까지 행진할 수 있었습니다. 국민이 지지를 거두니까 정권은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정권은 편파적으로 응원해왔던 언론들도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평화적인 집회와 행진이 정착되자 더 많은 시민들이 동참했습니다. 그래서 절망과 분노에서 시작된 집회가 곧 주권 실현의 거대한 축제가 됐습니다. 안전한 집회는 가족 단위의 참가자들을 불러들였고 중반 이후 촛불광장은 일종의 중요한 체험 학습의 장으로 인식되었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아이들과 함께 나와서 이거 역사 교과서에 나올 거야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그럴수록 모두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나간 현장에 있다는 이런 역사적 자부심이 더 커져갔습니다. 퇴진행동은 촛불 집회 내내 광장에 나온 시민들의 공통된 요구를 집약하면서도 각계각층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 그 권리 주장을 무대에 올려서 촛불 광장의 일부로 조화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퇴진행동 집행부가 굉장히 주의한 것은 이 집회의 주인은 시민들이고 우리는 그냥 선량한 대행자일 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촛불 집회의 상당 부분을 자유 발언에 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매번 기조 발언을 할 때도 굉장히 여러 번의 내부 토론을 통해서 이게 우리가 위임받은 행동 기조에서 벗어나는 것인지 아닌지 굉장히 토론했습니다. 근데 집회에 참가한 사람들도 무대를 기획하는 사람들은 단순히 대행자일 뿐이라는 사실을 굉장히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고요. 만약에 동의할 수 없는 기조나 기획 이런 발언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분명하게 반응했습니다. 예를 들어 여성 비하적인 발언이 나왔다. 굉장히 바로 항의가 왔습니다. 구속된 노조 집행부나 진보정당 집행부 얘기를 한다. 근데 그걸 너무 과하게 한다. 바로 항의가 들어왔습니다. 그건 이 자리 주제가 아니지 않냐. 무엇보다도 연단에 정당이나 예비 대선 후보, 정치 지도자가 왔을 때 아주 강력한 항의가 있었습니다. 이 무대는 정치인들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매우 분명한 표시를 했습니다. 광장에 나선 시민들이 정치인들에 대해서 경계심을 가지는 데는 저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촛불이 시작돼서 사람들이 광장에 나와서 이게 나라냐 이렇게 분노를 쏟아내기까지 한국 정치는 문제 해결 능력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사실 촛불 시민혁명이 우리나라 시민사회의 역동성과 참여민주주의적 전통을 잘 보여주지만 동시에 우리나라 대민주주의가 직면한 위기의식도 보여주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현대사의 주요 고비마다 대규모 시위가 있었습니다. 2000년 이후만 하더라도 2002년, 2004년, 2008년 그리고 2016년에 어마어마한 대규모 촛불 집회가 있었습니다. 2013년에 있었던 촛불 집회도 제가 까먹었네요. 2013년에도 있었습니다. 이거는 민의를 반영하고 해결하지 못하는 정치체제의 한계와 무관하지 않은 거죠. 정치가 해결 못해주니까 광장으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왜 정치가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까? 저는 이게 냉전 분단 체제와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역대 보수 정권과
정치인들은 고약하게도 자신들의 정략적 이익을 위해서 수준 이하의 극우단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해 왔습니다. 그리고 촛불혁명 과정에서도 박근혜 탄핵에 반대하는 보수단체의 집회에서는 빨갱이는 죽여도 좋다, 계엄령을 선포해라 라는 극우적인 혐오 발언들이 계속됐습니다. 이 발언들은 그들의 반대편을 절멸의 대상, 삭제의 대상으로 보고 있고 정치 과정 자체를 내전의 연장으로 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한의 안보 국가는 다양한 이념적 모색의 가능성 자체를 질식시키는 거예요. 또 다른 문제는 승자 독식의 과도적 정치 체제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선거법은 소선거구제 위주의 그래서 1등만 당선될 수 있는 그런 선거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지역구에서 1위 득표자를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의 민의는 완전히 사정대kom합니다. 이 선거제도에 의하면 원내 제1당하고 제2당만 유리합니다. 나머지 정당들은 자기의 지지율만큼의 의석을 국회에서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도 정치에 안주한 정당들은 정치 개혁을 위해서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하는 것을 지금까지 거부해 왔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광장에 나온 시민들은 여러 면에서 자유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대의제도가 결코 그들을 대변해주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자유로운, 그리고 국가가 그들의 안전과 복지를 결코 돌보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이런 복지로부터 자유로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국가가 강요해온 이런 회귀적 이데올로기를 믿을 수 없어서 이 이데올로기로부터 자유로워졌고, 어떤 특정 정당에도 종속될 수 없었고 어떤 특정 정당도 믿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정당으로부터도 자유로운, 그리고 사실은 기존 조합이나 사회단체로부터도 자유로운,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매우 자유롭지만 매우 위태로운 시민들이었고, 이렇게 자유롭고 위태로운 사람들이 아무도 해결해 주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행동에 나온 것이 이 촛불 집회의 성격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이 과정에서 우리가 박정희 시대라고 말하는 시대, 한마디로 개발 독재 시대에 대한 환상이 함께 무너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더 이상 국가 이익이나 국가 안보나 이런 공문구를 내세워서 사람들의 희생과 순종을 강요하고 주권자 위에 부당하게 군림하는 일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분명한 것은 광장의 촛불을 통해서 철진한 단어로 치부됐던 민주주의가 새삼스럽게 재조명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참여하는 참여민주주의가 정착되지 않고는 민생도 복지도 있을 수 없고 오직 특권과 반칙이 난무한다는 자각이 그것입니다. 광장에 나온 자유로운 시민들은, 그리고 그 사람들의 평화적인 행동은 이 나라의 거의 유일한 자랑거리입니다. 그리고 신자유주의 말기의 퇴행을 함께 경험하고 있는 세계 곳곳의 시민들에게 이렇게 행동해야 될 이유가 있다고 보여주는 대안적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돼서 제 연설문의 마지막 파트를 좀 읽겠습니다. 시대교체를 둘러싼 전원의 갈등은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2008년 세계 경제 위기 이후에 앨런 그린스판 전 미 연방준비은행장은 청문회에 나와서 신자유주의 제도, 특히 금융자본에 통제할 수 없는 위험에 대해서 너무 간과했다라고 반성문을 말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를 일으킨 금융자본은 정부의 구제금융 같은 걸로 회생되는 반면에 위기와 고통은 소수의 특권층을 제외한 대다수 시민들에게 전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세계화의 결과로 많은 주변부 나라들은 더 극심한 불안정과 전쟁, 양극화, 결핍으로 지금 고통받고 있습니다. 2011년 봄 아랍에서 민주화 시위가 일어났고, 여름에는 유럽에서, 그리고 가을에는 월스트리트에서 신자유 세계가 가져온 경제위기와 양극화, 자유주의라는 이름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폭력과 특권, 반칙에 대한 저항이 일어났습니다. 동아시아 주변국들도 전환의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대만에서도 해바라기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홍콩에서 우산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일본에서는 후쿠시마 참사를 계기로 매년 20만 명 이상의 집회가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20만 명 이상의 집회가 계속되어 오고 있습니다. 시위의 대상은 달랐지만 시위에 나선 사람들이 외친 구호는 하나 같았습니다. 우리가 주인이다. 사람이 우선이다. 로마 교황까지 나서서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쉽게 해결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신자유주의가 반성이 본격화되고 있지만 보다 인간적이고 민주적이고 평화롭고 생태지향적인 세계로 나아가고 있다는 신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극단주의, 군사주의가 악순환되면서 재난자본주의의 탐욕, 그리고 감시국가의 통제가 강화되는 어떤 전환의 교착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낡은 것이 위기를 맞았지만 새로운 대안이 형성되지 못한 것은 전 세계적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디에서 출발해야 될까? 이 재난자본주의의 탐욕, 그리고 적어도 한국에서 분단체제의 폭력성, 이런 거에 대응하기 위해서 어디에 의지할까? 결국 우리가 현실에서 확인했던 것은 이런 폐허 위에서 재난 유토피아를 만들어내곤 했던 평범한 사람들의 공감과 연대의 힘이 아니었는가 생각합니다. 왜 평범한 사람들이 공감했을까? 역시 우리가 이렇게 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진짜 안녕하냐? 우리는 진짜 안녕하냐? 우리가 이런 물음을 같이 물을 수 있다면 저는 이 문제를 극복할 길이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